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제게 직접 제보로 도착한 한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편지의 주인공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치는 에밀리 로웰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은 충격과 감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감정에 사로잡힌 나라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던 그녀. 하지만 한국의 거리에서, 기록관에서, 학교와 연구소에서 조용히 진실을 지키고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녀의 생각은 완전히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역사를 설명해왔지만 그들은 역사를 살아냈다. 편지 마지막에 적힌 이 문장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밀리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감동적인 여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과 기록으로 세계를 설득하는 민족, 조용하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쳐온 에밀리 로웰이라고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넘나들며 수많은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저에게 역사란 결국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다뤄야 하는 학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문제를 바라볼 때 저는 늘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서로 상처만 주는 싸움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기록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분노가 앞서는 논쟁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었고 사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솔직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중국과 달리 언제나 과거를 외치며 과거의 상처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 한다는 편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채 저는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역사와 국제법 포럼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청 메일을 받았을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형적인 국가주의적 감정 호소나 상처를 이용한 정치적 주장들을 다시 한번 듣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때도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구경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겼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공항의 질서정연한 분위기에 약간 놀랐지만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포럼이 열리는 컨벤션 센터로 향하면서도 저는 큰 기대 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도 분명 발표 시간에 감정적 어필이 넘쳐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행사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젊은 교수가 단상에 올라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에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단 몇 분 만에 제 머릿속의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감정적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같은 고문서와 국제법 조항을 차근차근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논리는 단단했고 하나하나 쌓아 올린 자료들은 거대한 성벽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도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 측 주장까지 정리해 설명하고 그 뒤에 차분히 반박 논리를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점유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일본 측 논리를 국제법과 역사적 문서로 천천히 해체해 나가는 그의 발표는 그 어떤 감정적 호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며 좌석에 몸을 굳힌 채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과연 역사학자로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가? 단지 뉴스 몇 줄과 피상적인 자료만 보고 한 나라를 함부로 판단해온 것은 아닐까? 발표가 끝난 후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청중석에서 조심스러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일본 측 발표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국가 기능이 붕괴된 상태였기에 일본의 독도 편입은 정당했다. 그 말에 한국인 교수는 잠시 미소를 짓고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국제법상 비무장 중립국을 무단 점거한 것이며 조약에 의한 승인도 받지 않은 행위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당했다면
당시 일본 외무성이 왜 이를 세계에 공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순간 회의장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논리와 기록 앞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치밀하게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록을 모아왔던 것일까요? 저는 고민 끝에 포럼에서 만난 한 한국인 연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록을 모으고 싸우십니까? 감정적 대응이 훨씬 쉽지 않나요? 그는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기록으로 반격합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몸이 떨릴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분노를 억누른 것이 아니다. 이들은 분노를 넘어섰다. 감정이 아니라 진실과 기록으로 싸우는 민족이구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학술 교류로 끝내지 않겠다고요. 서울의 거리, 조용한 기록관, 낡은 고문서, 보관소까지 모두 직접 찾아가 이 나라의 기억하는 방식을 제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경험하게 될 이 놀라운 여정을 오늘 여러분께 사연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진실, 기록과 기억으로 싸우는 이 조용한 전사의 나라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의 두 번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기록과 기억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독도 연구소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작은 섬 하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연구소 입구는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수백 년을 뛰어넘는 기록과 자료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의 고문서, 조선시대의 왕실 지리지 사본, 19세기 서양 선교사들이 남긴 고지도, 심지어 미국 CIA가 작성한 극비 문서까지 벽면을 따라 줄지어 선 아카이브 안에는 총과 칼 대신 수천 장의 진실의 총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레 먼지가 쌓인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원문입니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조선의 관할임을 밝힌 문서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문서를 바라보며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이미 색이 바랬지만 그 위에 적힌 한 글자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문서 하나가 한 나라의 국경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토록 오래된 자료들을 왜 이렇게 집요하게 수집하고 계신가요? 젊은 연구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기로 공격하면 방패가 필요하지만 거짓말로 공격하면 사실이 필요합니다. 그 대답은 저를 다시 한번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펜과 종이, 잉크와 기록으로 국경을 지키는 지식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소장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독도 관련 사료만 정리해온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발 내디디는 순간 우리는 5,000장의 문서로 반격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없이 기록으로 싸우고 기록으로 지키겠다는 이 나라의 결의에 저는 진심으로 존경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장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기록센터였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외관은 소박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정리된 일본 기업들의 명단, 그리고 그 옆에 기록조차 남지 않은 수만 명 조선인 청년들의 이름 없는 흔적들. 그들은 공장에서, 탄광에서, 전장 뒤편에서 쓰러졌지만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한 40대 한국인 여성이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일본은 그런 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할아버지가 강제징용되기 전 남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도움으로 일본 기업의 1944년 급여 장부를 찾아냈고 거기엔 분명히 할아버지의 이름이 같은 탄광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부정당해 온 진실이 단 한 장의 장부로 무너지는 순간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유럽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센터의 한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도 망각도 우리에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곳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살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또한 서울 종로에 위치한 조선어학회 사건 기념관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었던 사람들. 그들은 영어도 일본어도 몰랐지만 오직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진열장 안에 전시된 조선어 사전 초고는 너덜너덜했지만 그 위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는 마치 살아 숨 쉬는 생명 같았습니다. 한 안내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을 지키지 못했다면 기록도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겐 언어가 곧 나라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록을 지키기 이전에 먼저 말을 지켰던 민족이라는 것을요. 서울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혼란과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국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고 억울할 만큼 많은 상처를 겪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기록하고 반격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작은 시민 전시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화려한 무대도 대단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된 흑백 사진, 손글씨로 정리된 증언들, 그리고 낡은 가방에 담긴 편지 몇 장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 벽면에 붙어있는 메모를 읽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해방 이후에도 우리말을 쓰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모를 쓴 이는 전시장 한켠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떨림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역사가 박물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으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대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역사교육과 대학원생들과의 만남이었는데 그곳에서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의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청년의 묘비를 직접 세우기 위해 전국을 돌며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나요? 제가 묻자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지만 기억은 현재이고 기록은 미래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조차 과거를 예실로 넘기지 않고 현재로 끌어와 살아 숨쉬게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국립외교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젊은 외교관 후보생들이 독도 관련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그 논리성과 정확성이 마치 국제법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땅이다를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제법, 조약, 공문서, 외교 기록을 기반으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 젊은 후보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이미 젊은 세대부터가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인권포럼에 참석했을 때 저는 한국 젊은 여성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단 하나의 파워포인트 자료도 없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기억을 원합니다. 왜곡된 교과서, 삭제된 기록, 뒤바뀐 정의에 대해 우리는 기록으로 반격할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검정본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의 병합은
평화적인 조약이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호하게 그 문장을 조목조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조약 형식의 부재, 고종의 퇴위 과정에서의 강제성, 헌병 동원의 사실, 심지어 당시 일본 언론 내부 보도까지 모든 자료를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일본 측 참석자가 발언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왜 100년 넘게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설명해 보시죠.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진실 앞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피해를 호소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논리와 기록을 무기로 조용히 세계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역사를 이론으로만 가르쳐 왔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를 몸으로 살아냈다. 그들은 눈물로 기록했고 피로 증명했으며 이제는 그 기록을 무기로 조용히 반격하고 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갇힌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를 위해 과거를 지키고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립기록원을 찾았습니다. 기록원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 문서 보관소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총칼 대신 수백만 건의 문서와 데이터베이스로 싸우는 기억을 지키는 전쟁터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문서 하나하나를 스캔하고 일본 기업들의 급여 장부, 조선인 청년들의 징용 기록을 일일이 대조하며 복원하는 작업. 그 속에서 저는 숨겨진 영웅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록은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한국은 잊히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지키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책상 앞에 묵묵히 앉아 오래된 문서를 번역하는 대학원생, 손글씨로 선조들의 증언을 정리하는 초등학생,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다큐멘터리 감독, 국제포럼에서 차분히 논리로 싸우는 젊은 외교관 후보생들까지 이들은 모두 다르게 보였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기록한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반격한다. 서울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한국을 향한 편견 어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역사 논쟁, 피해자의 프레임 강화. 저는 그 메모를 지우지 않고 그 아래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싸우는 나라, 분노가 아니라 진실로 반격하는 민족.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 유럽은 이렇게 기록과 논리로 싸워왔던 적이 있었던가? 우리는 과거를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집요하고 성실하게 기억을 지켜왔던가? 특히 독일인으로서 저는 유대인 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반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그보다 더 치열하고 더 일상적인 기억의 전쟁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저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동아시아사 강의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겠다. 더 이상 한국을 과거에 집착하는 나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기억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민족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대학 강의 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동아시아사 섹션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식민지 피해 국가가 아닌 기록으로 승리한 민족 한국. 수업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기록하는 자에 의해 살아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수업에서는 한국의 독도 기록,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 조선어학회의 투쟁 등을 주요 사례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몰랐던 것일까? 왜 세계는 한국의 기록 투쟁을 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일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세계를 설득해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연구실에는 한국 관련 서적과 자료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국을 찾아가 그들의 기억을, 그들의 기록을 더 깊이 연구하겠다고요. 사실 제 주변 동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빠졌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역사의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분노로 싸우지 않고 기억으로 반격하는 방법을 보여준 나라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총칼을 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기록을 남기는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를 향해 조용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그 놀라운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감동적인 한국 체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세계 곳곳에 숨겨진 진실을 전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